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경제부장 박기수입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희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주요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어제 폐막한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라는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그 독자분들 중에 이런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용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그럽니다. 연준은 국책중앙은행이 없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엄격히는 연방기관이 아니지만 민간 은행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실 민간 은행이지만 기능적으로 연방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연방기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연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건데요. 결국 이게 이제 방법이 이 금리를 통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하고 또 재할인, 연방준비은행 재할인율이나 또는 각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 결정하고 이런 정책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제 회의를 마친, 정례 회의를 마친 FOMC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통화 정책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 정책은 말 그대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을 해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좀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FOMC에서 어저께 결정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하는데, 기준금리라는 게 뭐냐면 기준금리는 연방기금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어디다 쓰냐면 은행들끼리 아주 초단기로 심지어 하룻밤 돈을 빌리는 경우라든가 은행들끼리 초단기로 이 거래를 할 때, 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 소매 금융이나 소비자 금융으로 연결돼서 그 이자율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 먼저 보면 기준금리에다가 3%포인트 정도 플러스한 게 프라임 이자율인데, 프라임 이자율은 대형은행들이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대기업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에 보통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베이스가 0.25%이기 때문에 3%포인트를 더하면 3.25%가 되는데, 현재 프라임 이자율이 그래서 3.25%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적용을 받는 금리는 또 다른데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일반 은행이나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이 소비자한테 적용하는 이자율은 이 프라임 이자율에다가 프라임 플러스 이자율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플러스 이자율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약관 같은 걸 보면 이 크레딧 카드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을 해주면서 그 소비자에게 해당되는 연이율 APR이라고 나오죠. APR이 얼마인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연이율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프라임 플러스 이자율이 5.65%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라임 이자율은 기준금리에다가 3%포인트를 더해서 3.25%인데다가 프라임 플러스 이자율이 5.65%를 제가 받았다면 결국 제 최종적인 제 이자율은 8.9%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레딧 카드 회사에 돈을 빌리고 쓰고 나서 갚아야 될 때는 8.9%의 연이율을 물게 되는 거죠. 이런 프라임 플러스 이자율은 결국 크레딧 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융자를 한다거나 또는 학자금 융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다 두루 쓰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로 하느냐는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자 금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모기지처럼 모기지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금리보다는 이 재무부가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에 따라서 이 좌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비자 금융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다소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FOMC의 어떤 이 결정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그러니까 기존 증시나 또는 뭐 부동산, 금 등에 투자되던 돈들이 금융권으로 옮겨오겠죠. 돈이 자금이 은행 쪽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처분,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겠죠. 그래서 결국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 위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효과 때문에 연준이 금리로서 경제적인 경기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그 경기가 지나치게 활성화됐다, 그래서 과열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경기가 너무 낮아졌다 할 경우에는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한 7년 동안 제로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에 0.25%포인트 올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0.25%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내에서만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어떤 그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을 결국 이자율이 높은 미국으로 갖고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동결 결정이 나고 나서 오늘 당장 한국에서 달러화 환율이 한 10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약해진 거죠. 동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연준이 이제 어저께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 같은 동향 같은 이제 수치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 그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인 실업률의 경우에는 지금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수 있는 5%를 이미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업이나 또 고용 시장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지만, 문제는 소득의 어떤 증가나 이게 그 뒤따라 주질 못하는 바람에 그 가계 소비 지출은 기대만큼 늘질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에너지 가격이 싸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2%에 도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금 한 1.7%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영향이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장기적인 이 타겟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뭐 한 차례, 적어도 한 차례는 금리를 올릴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대외적인 뭐 브렉시트 같은 영향에 따라서 그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7월달과 만약에 8월달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현재 9월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상당수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 동안의 어떤 변수를 봐야 된다는 조건에 달리긴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제 그 FOMC 회의가 올해 3번인데요. 9월달, 11월달, 12월달. 근데 만약에 9월달에 올리지 못하게 되면 11월달에는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1월달 회의 때는 아마 금리의 변동이 없을 것 같고,
9월 달에 못 올리게 되면 아마 12월 달 작년처럼 한 번 정도 올릴 기회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매주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서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연준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